지금부터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과 함께하는 이어 말하기를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어 말하기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을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가영님의 어머님이신 최선미님, 그리고 김의현님의 누나이신 김혜인님 함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김산하님의 아버님이신 김계영님, 그리고 어머님이신 신지연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진행을 맡은 저는 한국진보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병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도 날씨가 좀 많이 풀렸어요. 처음에 저희가 녹사평에서도 그렇고 여기 서울광장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분향소를 설치할 때나 이럴 때는 좀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좀 많이 추웠던 것 같은데 어느덧 이제 좀 또 해가 나고 따뜻해지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 나누기 다행히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로는 이 분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녹사평에서 저희가 서울광장으로 이제 분향소를 이제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다 잘 보셨었죠, 녹사평에서. 그래서 그때 있었을 때와 여기 서울광장에 옮긴 분향소를 보셨을 때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혹은 뭐 이렇게 힘드신 점은 없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사평 분향소는 아무래도 오고 가시는 분들이 없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참사가 일어난 곳이 가깝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외롭고 우울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마음이 참 되게 많이 무거웠었거든요. 근데 이 시청 분향소로 옮기고 나니까 보이는 시야조차도 시야도 넓어졌고, 그리고 오가시는 분들도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저녁마다 저희가 추모제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그리고 또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마음도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녹사평 앞에는 저희 비난하시는 분들도 그 그룹이 있어서 그게 부모님들 계실 때 그게 많이 힘들었고요. 지금 여기는 저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저희 주변을 지키고 감시하는 경찰분들이 계셔서 그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청에 있는 분향소가 불법이라고 이제 철거를 하려는, 강제 철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청 때문에 저희 유가족들이 편하게 지금 저희 희생자분들을 추모하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딱히 뭐 나아진 게 없네요. 녹사평에서는 그 공원이라 해야 되나, 그 아이들 있던 우리 희생자 이렇게 분향소가 이렇게 뺑 동그랗게 있어가지고 그 경찰분들이 이렇게 정말 눈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 희생자 아이들을 보고 있고, 그 경찰분들 너머에서는 그 신자유연대라는 그 몇몇 분들이 이렇게 있었고, 또 약간 공중에는 그 플랜카드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 갈 때마다 정말 감시를 받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 오니까 뭐 경찰분들 있고, 경찰분들이 사복 경찰 있고, 뭐 근무 교대하는 것도 보이고, 기자님들 오셔가지고 앉아있다가 또 이렇게 특별하시게 좀 분향하신 이렇게 추모하시는 분 보면서 막 이렇게 찍는 거 보면은 뭐 그런 게 좀 달라졌고, 그리고 우선 우리 희생자분들이 눈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아이들이나 여기 희생하신 분들이 오가시는 분들 눈이 너무 즐겁고 나름 재미있게 하루를 보내고
그러고 계실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요. 또 아까 잠깐 우리 옆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여기 분향소 지금 지킨다고 밤새 처리하시는 우리 유가족들 있고 또 시민연대 이렇게 분들 계시는데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그게 너무 좀 마음이 아파요.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거기서 넘어가서 더워지면 어떻게 이거를 또 이렇게 여기를 또 극복을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좀 앞서고 그러네요. 네. 예, 저는 녹사평에 있다가 여기 올 때는 우리 작은 한 20평 아파트에서 한 50평, 60평으로 이사 온 느낌 있죠. 예,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면서 그 녹사평보다는 여기 오니까 또 시민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선아 어머님 말씀 잘하시네요. 같이 모여서 얘기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마 근데 공통되게 확실히 녹사평역에 있을 때보다는 서울광장에 지나다니시는 시민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조문호로 무슨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로 유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희생자분들께서도 많이 외롭지 않겠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근데 여전히 경찰들이 또 이렇게 관시를 하고 있고 마치 이 희생자의 넋을 기리게 한 분향소가 무슨 뭐 불법인 마냥 뭐 잘못한 것인 마냥 그렇게 이 나라와 정부가 대하는 것이 그런 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좀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희생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혹시 이제 그 희생자분 외에 가족분들의 또 근황은 또 어떠신지 그런 이야기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12구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 분향소 만들고 나서부터는 거의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100일 전까지는 사실 올라올 때마다 뭐 거의 손수건을 항상 준비하고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뭐 오며 가며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이랬었는데 이제 100일 기점으로 해서 조금 그거는 나아진 것 같고 그런데도 또 뭐 그게 마음속에 있는 게 뭐 잊혀지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제일 가슴 아프죠. 네. 저도 100일 기점으로 100일 전에는 이제 이틀 전부터 부산에서 오기 이틀 전부터 마음이 너무 예민해져 있고 힘들어지는데 100일 여기 우리 아이 딱 데려다 놓고서부터는 우리 아이 집에 놀러 간다 그런 마음으로 오거든요. 되게 마음이 좀 그때 비해서는 가볍게 해서 오는데 지난주는 못 왔고 그 지난주에는 여기서 너무 올 때 너무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어요. 정말 우리 아이를 보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열차를 타고 막 왔는데 이제 갈 때쯤에 우리 아이를 못 데리고 가니까 그래서 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참을 울었거든요. 지난주는 아빠가 몸살이 나서 못 올라왔는데 이제 우리 아들하고 셋이서 오랜만에 이제 소를 먹자 해서 소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아빠가 눈물을 좀 복받쳐가지고 탁 우는 거예요. 근데 저도 되게 참고 있었거든. 우리 딸은 먹는 게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집에서 너무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잘 알고 뭐 이렇게 매치를 잘하더라고요. 먹는 거를. 그리고 또 이쁜 그릇에 먹는 거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먹는 게 거침없이 도전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아무거나 다 잘 먹는 아이였는데 그 자리에서 아빠가 이제 딸이 생각이 난 거죠. 근데 말은 안 했지만 뭐 우리 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생각이 나는데 아빠가 우니까 이제 다 우는데 제가 조금 뿔딱지가 나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저는 술을 못 해요. 근데 우리 딸은 아빠하고 또 술을 한 잔씩 이렇게 대작을 하는데 내가 아빠한테 술 따라줄 사람 없어서 오나 내가 퉁명스럽게 그랬는데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매주 아이 보내놓고 매주 여기 서울에 왔었거든요. 근데 그 한 주를 빼먹었어요. 이제 아빠가 아픈 바람에. 그래서 아,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대로 또 거기서 우는구나. 거기서 우는니 차라리 아이 옆에서 우는 게 낫다. 마음이 더 마음이 가볍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전 아직도 정신과 약을 먹고요. 수면제 없으면 잠을 못 자고요. 동생 채취가 날아갈까봐 방문도 못 열어놓고요. 이제는 답장도 못 받는 메시지에 계속 문자를 하고요. 목소리를 까먹을까봐 엄마랑 통화했던 녹음 기록을 계속 듣고요. 그래도 유가족분들 만나면서 서로 위로 많이 하고 서로 위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주변 분들도 근황을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 어때? 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그날 이후로 옷 입는 것도 바뀌었고요, 먹는 것도 바뀌었고, 자는 것도 바뀌었고, 만나는 사람,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장소, 내가 해야 되는 말, 심지어 화장하는 것까지 화장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거울 앞에 내가 섰을 때 나한테서 보이는 우리 가영의 모습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안 보고 눈빛도 달라지고, 주변 지인들이랑은 전혀 뭐 연락할 수도 없고.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보통 여자들은 하루에 2만 단어로 써야 된대요. 저는 10만 단어로 써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아줌마들이랑 모여서 카페에서 수다 떨고, 점심에는 직장 동료들이랑 수다 떨고, 저녁에는 식구들이랑 떠들고, 저는 하루 종일 떠드는 사람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서 누워만 있어요. 그러다가 분향소에 나오면 우리 식구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내 자신한테 내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한없이 떠들어요. 정말 2, 3일을 이렇게 한없이 떠들고 집에 가서 한 3, 4일을 또 죽은 사람처럼 마냥 누워만 있어요. 그러니까 근황이 어때요? 라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참사 전에는 신분이 가영이 엄마였어요. 근데 참사 이후로 그 가영이 엄마라는 신분이 직업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직업 활동을 하는, 가영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프죠. 참 제가 생각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과 무거운 마음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좀 질문을 먼저 드리기 전에 좀 그 질문 자체가 좀 힘들고 많이 망설여지긴 했는데, 그래도 잘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자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가족분들끼리 또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좀 전환을 좀 해서, 아까 부산에서 오셨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은 어디에서 지내세요? 요즘? 저희 수원에서 왔어요. 수원. 네. 전 충남 홍성에서. 충남 홍성에서. 네. 그럼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이제 집이에요. 잠시 홍성 다니러 가는 거지. 제가 올라오면 한 3, 4일 여기 있다가 잠깐 집에 가서 씻고 다시 3, 4일 여기 와 있고, 여기가 이제 집이 됐죠. 네. 그게 좀 갑자기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녹사평에서 분향소를 설치했을 때부터 또 여기 다시 또 새롭게
기습적으로 설치할 때까지 그 현장에서 계속 이제 지켜봐 왔는데 세월호 참사 때 이게 기억이 정말 많이 났었어요. 그때도 진상규명을 이제 끝까지 해내려고 매년 계속 행사를 열고 그다음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단식도 하고 정말 많이 투쟁을 좀 진행했었는데 저는 그때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게 또다시 또 이런 아픈 비극을 좀 반복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만큼은 꼭 진짜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유가족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물론 진상규명 당연히 기본적인 것들이 있겠지만은 유가족분들의 입장에서 꼭 이런 점만은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의 마지막을 가장 알고 싶죠. 저희 시체 검안서에 보면 사망 추정 시간이 00시 00분 장소 미정이에요. 어떻게 이게 국가에서 주는 공식적인 서류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알려줄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마지막에 어떤 숨을 거두기 전의 모습과 숨을 거둔 그 모습이 반드시 영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가 그렇게 되기까지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이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무것도 경찰이 할 수 없게 만들었던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이제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시신이 됐어요. 어쨌든 시신이 됐으면 고인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이 함부로 다뤄준 거, 아이를 부모의 동의 없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검안 검시를 한 거, 부검을 하려고 했던 의도, 고인에 대한 예우 없이 아무렇게나 땅바닥에 방치되었던 경위, 이런 거를 반드시 알아야 저는 진상규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아야 저희가 여한 없이 딸 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선 이게 사고가 아니라 참사잖아요. 사고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그게 뜻밖의 일어난 재난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뜻밖의 일어난 게 아니라 방지를 할 수 있었는데 방치를 했던 거예요. 왜 2020년도 보고서를 보면 거기에는 압사라는 단어가 직접 나올 정도로 관리를 했는데 왜 매년 하던 거를 이번엔 하지 않았는지, 왜 행안부에서는 유가족 연락처 다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왜 가족들을 연락 못하게 뿔뿔이 흩어놨는지, 그런 거 먼저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꼬리 자르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지고 벌 받을 사람은 벌 받아야죠. 그게 저희가 원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아까 가영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저희 아이의 그 마지막을 제일 먼저 알고 싶죠. 아이가 이제 갔을 때 홀딱 벗겨져가지고 왔는데 처음엔 그게 그냥 정상적인 건 줄 알았어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아이 보내놓고 아이 안치하고 이제 입었던 옷을 태우는데 그때도 몰랐는데 아빠가 한참 있다가 한 달 후, 2달 후 이제 유가족끼리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속옷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아이는 속옷이 없더라고요. 위에 속옷도 없고 아래 속옷이 없고, 그리고 겉옷은 다 있었어요. 러닝도 있고 뭐 스타킹도 있고 다 있었는데 속옷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가방을 2개 가지고 나갔어요 그날. 근데 각각 가방에 신분증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지가 병원 영안실에 같이 있었고 하나는 다목적 체육관에서 찾았는데, 분명히 신분증이 있는데 왜 그렇게 변사자 처리를 해가지고 그 검안을 했는지 검시를 했는지 그걸 왜 상황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신분증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신원 확인할 수 있었다고요. 13시간, 14시간이 돼서 전화가 왔다고요. 우리 아이가 사망을 했다고.
저는 바보처럼 그날 밤에 너무너무 잘 잤다고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다목적 체육관에서 계셨던 그 경찰분들인지 뭐 행정을 보시는 분들 분명히 사망자가 자기들도 알고 있었잖아요. 왜 전화가 올 때까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나요? 신분증이 있었잖아. 그 위에 가방에 신분증을 다 두고 있었잖아요. 전화를 해서 찾아가라고 해야지. 갖다 줬어야지. 우리 장례 치를 때요, 옆에 경찰도 있었고 서울시청 공무원도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갖다 주라고 연락을 했어야지. 부모가 직접 가서 그곳을 다시 방문하게 하는 일은 없었어야지. 그렇게 참혹한 현장을 보지 말게 했어야지. 이런 상황은 정말 당신들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줬어야 되고, 그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 외로 이 참사가 정말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 몇 가지가 9시 넘어서 누구들끼리, 경찰 누구들끼리 무전을 하면서 살려고 나오는 사람들, 차로로 나오는 사람들 왜 인도를 올리라고 했는지, 그때만 차량을 통제했어도 이렇게 큰 참사는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참사를 기다린 것처럼 각 어떤 기관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 5개 기관이면 5개 기관, 6개 기관이면 6개 기관 하나같이 다 왜 아무것도 안 했냐고. 왜 처음부터 끝까지 왜? 할 거야, 말할 거야. 좀만 기다려줘. 나 말할 거야. 정말 마약 검사 때문이었는지, 이 참사를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의 방치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래서 니네들 각 기관의 장들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런 참사가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진 않았겠지만, 이렇게까지 되질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 그래도 그렇게 됐으니 미안하게 됐다. 당연히 해야 되는 책임자 처벌해줘야지. 나는 그냥 우리 아이 명이 이렇게 짧고 나의 운명이 그냥 이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 하고 싶었고, 이게 뭐냐고. 왜 그냥 평범한 가정의 엄마들을, 아빠들을 이렇게 소리 내게 하는지, 왜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하는지, 왜 아무것도 모르는 법들을 자꾸 공부하게 하는지, 당신들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만 해줬으면 그냥 나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다고요. 다른 건 몰라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냥 잘못했다 해주시고 책임자 처벌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나지요. 인정을 안 하니까, 다 계속 뭉개려고만 하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 이런 일은 나는 거죠. 시랜드 사건도 그렇고, 세월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외에 다리 무너진 그 참사,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그 전에 어떤 또 배 또 20년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계속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시고 책임자 처벌을 하셔야지. 그 후에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일을 보시는 분들 그 책임만큼이나 그 권한만큼이나 책임이 크다는 걸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들이 언제까지 이 진상규명이라는 걸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 같아요. 다음에 이런 참사는 반드시 일어나면 안 된다. 이건 국가의 공백이었고 그때의 공백이 지금 우리를 아직도 공백으로 국가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책임규명 책임자 처벌이 안 되면 앞으로도 이런 참사에는 계속 국가는 없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앞에서 뭐 할 말을 다 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한 달 안 됐을 거예요. 그 소방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우리 애를 데리고 저 어디야 순천향병원에서 부천 순천향병원으로 옮겼던 그 소방관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그 친구하고 그때 통화를 하면서 그러면 당신이 그 옮긴 시간이 언제냐 이러니까 아침 6시부터 그 인계만 했다더라고요. 그러면 참사가 일어난 10시 반부터 그 중간 사이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좀 내게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자기는 도저히 알 수가 없대요. 아니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옮긴 그 부분 그러면 그거밖에 당신은 모르냐 그거밖에도 모른대요. 그러면 애가 그러면 하얀 천으로 이렇게 그 발가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옮겼는데 그 부분도 확인했냐니까 그것도 확인이 안 됐대요. 아 그럼 당신 쪽으로 뭐 보고 옮겼냐 이러니까 그냥 72번 번호 그거만 보고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 그 대화분하고 여러 가지를 대화를 했었는데 그때도 자기는 안 한 게 그게 다래요. 계속 반복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전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냐니까 자기는 모르겠대. 그러면 그 전에 알 수 있는 분을 좀 소개를 시켜달라. 일단 내 전화 좀 달라. 그래 그때는 이야기를 또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자기가 전화번호 남겨놨다가 그 부분을 그럼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왜 이 나라에서 아직도 그런 것도 안 되는 건지 우리 마지막에 보는 부분 그 부분도 알 수가 없는 게 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저희 가영이는 제가 공개 정보 요청을 했어요. 그 구급일지를 받으려고 현장에서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그 사이에 우리 가영이는 친구가 분명히 구급차를 같이 타고 이동을 했거든요. 해서 부모님 연락처랑 자기 연락처랑 가영이 연락처랑 가영이 신원이랑 이름이랑 나이랑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구급일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향병원에 인도할 때 그 구급일지를 같이 인도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알았는데 그 친구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구급차를 못 타게 하는 걸 억지로 탔대요. 왜 그러냐니까 가영이를 빨리 엄마한테 보내고 싶었대요. 그래서 얘는 구급차를 타는 목적이 되게 분명했어요. 신원을 확인해 주려고. 근데 제가 이제 아주 처음에 구급대에 전화했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 아마 그 친구가 정신이 없어서 말을 못했나 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구급대원이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가영이 순천향병원 가니까 빨리 데려오라고 그랬거든요. 구급대원이랑도 통화를 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말을 못했을 거라고 얘기하길래 그때는 수긍을 했는데 그 친구 인터뷰를 보고 확신을 했어요. 얘는 목적이 분명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하고 들어서 공개 정보 요청을 수십 번을 했어요. 수십 번을 하니까 결국은 그 이제 이송했던 구급대원 팀장이랑 이제 연락이 돼서 전화를 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급일지를 썼대요. 써서 아이를 순천향병원에 인계해서 내려놓을 때 같이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신원 확인이 왜 필요한 거죠? 그 아이한테? 그렇게 다 부모님 연락처까지 다 알려줬는데 얘를
그 구급일지를 숨겼어요. 숨기고 아이를 변사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거만하고 검시하고 나신으로 만들어서 부모한테 인계하는 때까지 12시간을 걸리고, 그리고 저는 아이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올라왔기 때문에 새벽 2시 반부터 순천역 병원 밖에서 있었거든요. 저는 아이랑 되게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강동성심병원으로 보내버리고 못 찾게 12시간을 찾게 했거든요. 이런 엄청난 일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이제 국가는, 이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희들한테 브리핑만 했어도 사고가,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고 안일해서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브리핑만 했으면 이런 의혹들을, 이런 우리가 궁금증 폭발하지 않았을 건데, 안 그래도 억울한 거, 답답하고 속상한 게 꽉 차 있는 사람들한테 정부가 증폭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폭이 되면 결국은 폭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폭발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폭발을 해서 시청으로 나왔는데, 왜 하필이면 시청이네요, 사람들이. 왜냐면요, 서울시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대통령실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여기 오면 공무원들 아침 저녁으로 보죠. 경찰들 우리 아침 저녁으로 보죠. 보고 느끼라고요. 느끼고 뼈에 새기라고요. 느슨하지 말고 안일하지 말고, 사고는 언제든지 나고 참사는 언제든지 나니까 느슨하지 말라고 저희가 여기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가 시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영정이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 보고 배우라고, 공무원들 느끼라고. 당신들이 얼마나 일을 하라고 무능해가지고 이 참사를 냈는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159명이 사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유가족들 포함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생존자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대 30대 청년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 청년들이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이 나라가 발전이 되겠어요? 큰 질량이 생겼으니까 더 크게 발전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 친구들 나라 발전에 힘 못 쓸걸요? 트라우마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알아야 돼요. 저희가, 행안부가 저희한테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저희가 구급일지를 달라고 그렇게 국정조사 때 읍소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구급일지를 주고 그 다음에 그 구급대원이랑 전화할 수 있게, 통화할 수 있게 할 테니까 의향이 있냐, 의향을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뭘 의향을 물어보냐고요.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그 다음날 우리는 무조건 한다 그러죠. 그 다음날 소방에서 문자가 와요. 구급대원이 트라우마가 심해서 연락할 수가 없대요. 세상에. 아무도 구급대원이랑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통화한 구급대원은 누구냐면 2차 기관으로 옮겼을 때 구급대원이에요. 현장에서 1차 기관으로 갔을 때 구급대원은 아무도 연락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행안부에서는 소방으로 폭탄 던지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을 끝냈으니까 소방 니네가 다 뒤집어. 소방은 경찰한테 폭탄을 던져요. 제가 용산구청, 병원, 소방 다 다녀봤는데 뭘 하냐면, 왜 여기서 얘기를 하냐요.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는 소방도 정부가 아니고, 행안부도 정부가 아니고, 경찰도 정부가 아니고, 용산구청, 서울시청 아무도 정부가 아니래요. 왜 여기 와서 얘기하냐요. 그럼 유가족은 어디 가서 얘기하냐고요. 서울시청, 용산구청, 경찰, 소방 다 가서 얘기했어요. 다 우리 아이 마지막을 좀 알려달라고. 자기네는 정부가 아니래요. 이 나라 정부 아니면 당신네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월급 받아서도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도 서울시장도 국무총리도 정무적인, 맨날 그러잖아요. 자기가 정무 보느라고 바쁘다고. 정무가 있어가지고 해외 순방을 가야 된다고. 정무를 보는 사람은 정무적인 책임을 지라고요. 도의적인 책임을 지라고. 경찰도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지만, 경찰도 그 자리에 없었던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직까지 정무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세요. 말단 공무원들도, 말단 경찰들도 자기네들이 양심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대는 악마가 너무 많아요. 모든 사람을, 정부에서는 우리를 악마화를 해요. 유가족이 나라를 힘들게 한다고, 국민들을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만든다고. 아니거든요. 정부거든요.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은 안 잊어버립니다. 공무원들이 잃어버리지. 세월호도 시랜드도 아무도 우리 국민들은 잃어버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모든 추모관을 시외로 빼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빼요. 자기네들이 보기 쉽지 않으니까. 공무원들이 그 추모관, 추모비들을 보면 일을 해야 하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시청 앞에 있어야 합니다. 재발 방지가 되고 공무원들이 뼈에 새길 때까지 저희는 있을 겁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공무원들이 빼도 박도 못할 때까지 저희는 시청에 있을 겁니다. 네, 말씀들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이렇게 이어 말하기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려고 제가 또 우연히 맡게 됐는데, 이렇게 유가족분들하고 또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또 들을 수 있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우고 또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진상규명을 이번에는 진짜 꼭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진짜 정말로 공감을 많이 하게 됐던 게, 그 최근에 히틀러의 그 비서 역할을 했던 분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침묵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인터뷰에 응했대요. 근데 그 인터뷰에 응했던 그 비서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자기는 그 시대에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민족을 핍박하고 억압했던 그 시대에 그 비서는 자기는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현대적인 건물에 아주 친절한 장교들의 인사를 나누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좋은 식사를 하고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했던 그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그냥 행복한 시절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인터뷰 기사 내용을 보고 느꼈던 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시민들이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고 그 가족들이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그것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과 공무원이 과연 이 나라에 얼마만큼 있는가.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이 얼마나 많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제가 어이없다라고 많이 느끼는데, 국가가, 정부가 발전해야 되는 방향이 돈인지 사람인지 그거를 지금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흥분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끝으로 혹시나 이제 이 방송을 보게 될지 모르는 시민분들 또는 저는 이게 더 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함께 하고 계시는 유가족 대책위에 함께 하고 계시는 유가족분들 서로에게 좀 위로가 되거나 또 용기가 되거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100일이 넘게까지 우리 유가족분들 좀 진짜 열심히 하면서 투쟁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또 긴 시간 또 가야 되는데 그 부분 다들 그 해서 저희들 이루고자 하는 거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가족 텐트에서 어머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느냐고, 그냥 이렇게 죽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또 가버리면 안 되는 게, 우리 아들도 있고 또 간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간아이한테도 엄마고, 지금 제 곁에 있어주는 아들한테도 엄마고. 그러니까 우리 유가족 어머니들, 아버님들 간아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아이들 다시 한번 봐주시고, 긴 시간 가야 되는 이 시간을 그냥 우리끼리 의지하면서 힘이 되고 위로하고 위안 받고
그렇게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연락이 다 안 되는 유가족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분들도 저희 육아협에 연락하셔서 서로 저희도 이제 위로받고 많이 위로하거든요. 연락하셔서 생존자 분들이나 목격자 분들도 같이 트라우마 같은 거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 그냥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 지인이나 친구,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영이는 되게 재밌는 아이였어요. 저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영이랑 저랑은 개그 코드가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뭐 순간순간 상황극도 많이 하고 개그도 되게 잘 맞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우리 가영이랑 했던 개그나 재밌는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어요. 이제는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가영이를 내가 전화를 해서 우리 가영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놀랄걸요. 싫어하고. 그리고 우리 가영이 영상이나 재밌게 찍었던 사진이나 이런 걸 보여주시면 싫어할 거예요. 이제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기에 오면 우리 아이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좋지만 두 번째로는 그 지인들한테 우리 아이를 얘기할 때는 과거형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영이가 그랬어, 우리 가영이 이랬어, 과거형으로 얘기하거든요. 사실 내 새끼를 내가 과거형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죽고 싶은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인들한테 우리 아이를 과거형으로 얘기하기 싫으니까 저희가 연락을 안 하는 거거든요. 말을 못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는 것 같으니까. 근데 유가족이 모여 있으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해요. 우리 가영이 너무 재밌어. 우리 가영이 사진 이런 거 찍었고 우리 가영이 이런 걸 좋아해. 현재형으로 얘기해요. 그거는 우리 아이를 내가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가 장소를 옮겨서 하늘에 가 있는 거지 우리한테는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여서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돼요. 서로 아이를 이야기해야 되고 서로에게 힘을 줘야 되고 내 새끼가 나한테 줬던 힘을 우리는 서로에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못 나오시는 아직은 어려워서 엎드려 울고만 계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그분들이 계시는 것조차도 여기서 나와서 일하는 저희들한테 힘이에요. 그분들이 못 나온다고 미안해하지 마시고 저희는 그분들이 계시는 것조차도 저희한테 힘이고 용기고 또 저희가 이렇게 가다가 앞서서 나갔던 사람들이 쓰러졌을 때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그때 분연히 또 일어나셔서 앞장서 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가족이고 서로 의지가 되고 시민들, 국민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셔서 저희가 사실 일어났어요. 49제 때까지는 저희들도 다 엎드려서 울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시민분들이 분향소도 차려주시고 49제도 추모제도 열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일어났어요. 버티고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긴 했는데 저희가 서로 버티고 서야 되거든요. 서로 버팀목이 되는 건 우리 유가족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유가족분들이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보듬고 가족이고 어제도 그랬어요. 우리는 의연씨 누나가 뭐 하시는 분인지 사나 아버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몰라도 가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이 맺어준 가족이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아이들한테 갈 때까지 한번 힘내서 그리고 또 못 나오신다고 미안해하지 마시고 용기를 조금 더 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힘드신 가운데도 이렇게 또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 솔직하게 잘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유가족분들이 진상규명을 향해 나아가는 함께 가는 이 길이 저는 정말 정의로운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다시금 또 확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민대책위도 진상규명 될 수 있는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어 말하기 되게 좋은데
내일부터 하시는 분들은 꼭 선크림 바르고 앉으세요. 정말 뜨겁습니다 얼굴이. 네, 중요한 팁까지 어머니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어 말하기 대회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